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영화 핵속오지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신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감동 넘치는, 또한 굉장히 전쟁의 현실감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영화, 음악 많이 들으시고 힐링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미제라블의 3부 마이유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마이유스. 1827년 마이유스는 17살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외할아버지는 한 통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마이유스야, 내일 베르농으로 가도록 해라. 줄 노망씨가 말했다. 왜요? 마이유스가 물었다. 네 애비를 만나보거라. 마이유스는 흠칫 놀랐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할아버지 줄 노르망씨의 말대로 아버지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이유스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줄 노르망씨가 말을 이었다. 병이 난 모양이다. 너를 찾는다는구나. 위독하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 떠나거라. 마이유스는 이튿날 해질녘에 베르농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남자에게 뽕맥시 댁을 물었다. 그는 외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왕정복구 정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남작이나 대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집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 여자가 손에 등불을 들고 나와서 문을 열었다. 뽕맥시 댁인가요? 마이유스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 그분의 아들인데요.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여자가 말했다. 마이유스는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켰다. 마이유스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3명의 사나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고, 한 사람은 셔츠바람으로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마이유스의 아버지였다. 다른 2사람은 의사와 사제였다. 사제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대령은 사흘 전에 뇌염에 걸렸었다. 병이 나던 첫날부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는 줄 노망씨에게 아들을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아닌 게 아니라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마이유스가 베르농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대령은 갑자기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하녀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일어나서 소리쳤다. 내 아들이 오지 않는구나.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겠어. 그는 방에서 뛰어나가 응접실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방금 막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의사와 신부를 부르러 보냈지만 의사도 신부도 너무 늦게 도착했다. 아들 역시 너무 늦게 도착했다. 희미한 촛불 아래 누워있는 대령의 창백한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보였다. 초점을 잃고 크게 열려있는 눈에는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있었다. 마이유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된 남자를 자세히 내려다보았고 고귀하고 남자다운 얼굴, 뜨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 흰 머리칼, 여기저기 칼에 베인 자국과 총알이 남긴 흉터들을 들여다보았다. 마이유스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이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냉정하게 서 있었다. 대령은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물건을 모두 팔아 겨우 장례식 비용을 마련했다. 하녀는 종이 쪽지를 한 장 발견해서 그것을 마이유스에게 전해주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나의 아들에게 황제는 워털루 전장에서 나를 남작에 봉하셨다. 왕정복고 정부는 피 흘려 얻은 이 자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의 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 칭호에 걸맞는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 뒤에 대령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바로 이 워털루 전쟁에서 한 중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분의 성함은 테나흐디에라고 한다. 지금은 아마도 파이 근처의 몽페르메이유라는 마을에서 조그만 여관을 경영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테나흐디에를 만나게 되거든 그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기 바란다. 마이유스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 때문에 그 쪽지를 받아 주었다. 대령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었다. 줄 노망 씨는 그의 칼과 군무를 고물상에 팔아버렸다. 이웃 사람들은 그의 정원을 파헤쳐 진귀한 꽃들을 뽑아갔고 남은 화초들은 시들어버렸다. 마이유스는 맥농에서 48시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 법률 공부를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마치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대령은 죽은 지 이틀 뒤에 땅에 묻히고 사흘 뒤에는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 마이유스는 모자에 상장을 달았다. 단지 그뿐이었다. 아버지를 이해하다. 마이유스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요일마다 생 슐피스 성당에 가서 이모와 함께 미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때와 달리 다른 생각에 잠겨 기둥 뒤로 가서 교구 위원 마베프
마베푸시라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미사가 막 시작되고 난 후 한 노인이 와서 마이우스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여긴 내 자리요. 마이우스가 당황해서 얼른 옆자리로 옮겼고 노인은 자기 의자에 앉았다. 미사가 끝난 후에도 마이우스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노인이 다가와 말했다. 아까는 실례했소. 그런데 또 이렇게 방해를 해서 미안하오. 분명히 귀찮은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소. 괜찮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우스는 말했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아니요.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소. 나는 저 자리를 아주 좋아하오. 같은 미사를 드려도 저 자리에서 드리면 한층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고요? 나는 몇 년 동안 두서너 달에 한 번씩 한 훌륭하고 가엾은 아버지가 저 자리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기 위해선 그것밖에 다른 기회도 방법도 없었던 거요. 왜냐하면 집안 사정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미사를 드리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왔던 게요.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 와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아버지는 들키지 않으려고 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뒤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소. 그는 자기 아들을 무척 사랑했소. 옆에 있는 사람도 차마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가엾은 정경이었소. 그때부터 저 자리는 내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그 후에 저기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소. 그리고 그 불쌍한 분의 내력도 조금은 알게 되었죠. 그에게는 아이와 돈 많은 장인과 아이의 이모, 그리고 잘은 모르겠으나 친척도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만약 아이를 만난다면 아이의 상속권을 박탈하겠노라고 위협을 했어. 그래서 그분은 뒷날 아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했던 게지요. 정치상 의견이 서로 달라서 배척을 당했던 거요. 물론 정치적인 의견이라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는 의견에서 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남자가 워털로 전쟁에 어떤 남자가 워털로 전쟁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 악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말이오. 그 사람은 보나파르트 군의 대령이었소. 지금은 죽은 것 같소. 사제인 내 형님과 마찬가지로 메르농에 살았었소. 이름이 퐁마리라든가 퐁페리시라든가 비슷한 이름이었어. 퐁메르시가 아닙니까? 마이우스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물었다. 맞아요. 퐁메르시였소. 당신도 알고 계시오? 네. 그분은 저희 부친이었습니다. 하고 마이우스가 말했다. 아니, 당신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오? 아, 그렇지. 지금쯤은 벌써 다 컸을 테지. 참 가슴 아픈 일이오. 당신에게 깊은 사랑을 기울였던 아버지였소. 마이우스는 노인을 부축하여 그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 이튿날 마이우스는 쥘 로르망시에게 말했다. 친구들과 사냥을 가기로 했어요. 한 사흘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나흘이라도 좋다. 잘 놀다 오너라. 외조부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딸에게 눈짓을 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애라도 하는 모양이다. 마이유스는 사흘 동안 집을 비웠다가 파이로 돌아와서 곧장 법률학교의 도서관으로 가 지나간 신문들을 샅샅이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공화정과 제정시대의 모든 역사, 세인트 헬렌 그리고 공화정과 제정시대의 모든 역사, 세인트 헬렌의 회고록, 그리고 온갖 기록, 보고서, 선고문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육군의 보고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에는 일주일을 꼬박 흥분 상태로 보냈다. 얼마 안 가서 마이우스는 거룩하고 온화하고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사나이에 대해 자기 아버지였던 반은 어린 양 같고 반은 사자 같은 그 사나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이우스는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숭배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의 사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마이우스는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차례로 열렸다. 그는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증오하던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바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나폴레옹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그가 이런 은밀한 진통을 통해 부봉파이자 과격파였던 낡은 외투를 벗어버리고 왕당파의 옷 또한 벗어버렸을 때 그는 혁명가로서의 민주주의자가 되었고 그리고 공화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오흐페브흐 강의 한 인쇄소로 가서 남자 마히우스 뽕맥시라는 이름의 명함을 100장 주문했다. 마히우스는 이따금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도대체 얘는 어딜 저렇게 다니는 걸까? 이모는 의아해했다. 이렇게 마이우스가 집을 비우는 기간은 극히 짧았으나 그중 한 번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 몽페르메이유에 가서 옛날 워털루 전쟁 때의 중사였던 여관 주인 떼나크디에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떼나크디에는 파산하여 여관문을 닫아버렸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일로 해서 마히우스는 나흘 동안 집을 비웠었다. 여자에게 완전히 미쳤나 보군. 외조부는 말했다. 사람들은 마히우스가 무엇인가를 검은 끈으로 묶어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본 듯했다. 화강암과 대리석.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쥘 노르망시는 아침 일찍 깨어 있다가 마이우스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마이유스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일어났다. 그러나 80 노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한창 때의 청년이 내려오는 편이 훨씬 빨라 질 노르망 노인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는 마이유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침대에는 이불이 그대로 깔려 있었고 그 위로 프로코트와 검은 끈이 던져져 있었다. 그래, 이게 더 낫지. 줄 노르망 씨는 혼잣말을 했다. 줄 노르망 씨는 의기양양하게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는 한 손에는 프로코트를, 다른 한 손에는 마이유스가 목에 걸고 다니던 검은 끈을 들고서 이렇게 외쳤다. 됐다. 이젠 비밀을 풀 수 있게 됐어. 아주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게 되었어. 정 그만 녀석의 방탕을 해낼 수가 있겠어. 여기 사진도 있고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가죽으로 된 작은 메달 같은 것이 끈에 달려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훌륭한 만찬을 바라볼 때와 같은 기쁨과 황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 속에 사진이 들어있는 게 분명해. 뻔하지. 어서 봐요, 아버지. 나이든 딸이 거들었다. 단추를 누르자 가죽 메달이 열렸다. 단추를 누르자 가죽 메달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잘 접혀진 종이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라. 질 노르망 씨가 웃어대면서 말했다. 안 봐도 알겠어. 흔해 빠진 연애 편지야. 어머나, 어서 읽어보세요. 이모가 재촉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안경을 썼다. 그러나 두 사람이 종이를 펴서 막상 읽은 것은 뽕 맥시 대령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장이었다. 아버지와 딸이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 이모는 그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리저리 뒤지고 본 다음 가죽 메달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때 푸른 종이로 싼 직사각형의 물건이 프로코트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마이유스가 찍어놓은 명함이었다. 그녀는 그 중에 한 장을 줄 노르망 씨에게 건넸다. 그는 남작 마이유스 뽕메시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읽었다. 노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하녀가 달려왔다. 줄 노르망 씨는 끈과 프로코트를 집어 응접실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말했다. 이것들을 빨리 치워버려라. 한참 뒤에 마이유스가 나타났다. 응접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그는 할아버지의 손에 명함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이 비웃음을 띠며 외쳤다. 그래, 남작이 되었단 말이지. 축하할 일이로군.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 마이유스는 얼굴을 조금 붉히며 대답했다. 그건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질 노흐망 씨는 웃음을 그치고 엄하게 말했다. 내 아비는 바로 나야. 아버지는 하고 마이유스가 엄숙한 태도로 대답했다. 겸손하고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공화국과 프랑스를 위해 훌륭히 싸우시고 25년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포탄 아래서, 밤에는 눈바람과 비바람에 맞서 싸우셨고
20군데의 상처를 입으시고 결국엔 잊혀지고 버림받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잘못이 있다면 조국과 아들이라는 두 배은망 환자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노흐망 씨로서는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공화국이라는 말에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마이유스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이 늙은 왕당파 노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마침내 불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마이유스,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 아비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또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 얼굴조차 몰라.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놈들이 모두 악당이었다는 것뿐이다. 호베스피에르를 위해 일한 놈들은 모조리 악한들이었다. 보나파르트를 위한 놈들 역시 모두 불황당이었어. 정통 국왕을 배반한 놈들은 모두 반역자다. 그가 고함쳤다. 이번에는 마이유스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렇지만 외조부를 모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눈을 들어 외조부를 바라보며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한 소리로 크게 외쳤다. 부fon 왕가를 타도하자. 새빨개져 있던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머리칼보다도 더 하얘졌다. 그리고 곁에 있던 딸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이분 같은 남장님과 나 같은 부주아. 이분 같은 남장님과 나 같은 부주아가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지.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마이유스 쪽으로 팔을 뻗치며 외쳤다. 당장 나가. 마이유스는 집을 나왔다. 이튿날 주일 노흐망 씨는 딸에게 말했다. 저 흑팔기에게 6개월마다 6피스톨, 1피스톨은 금화 10프랑이다. 6피스톨씩 붙여줘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앞에서 절대로 저놈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마이유스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도 모른 채 30프랑과 돈과 시계, 30프랑의 돈과 시계, 그리고 여행 가방 속에 든 몇 가지 옷만을 가지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목적지도 없이 전세마차를 타고 라탱으로 향했다. 마이유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무일푼의 마이유스의 생활은 궁색해져 갔다. 옷가지나 시계를 팔았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다. 굶주림과 형편없는 잠자리, 촛불 없는 저녁, 불 꺼진 난로, 일거리 없는 나날, 팔꿈치가 해진 윗돌이, 문지기와 싸구려 음식점 주인 영감에게서 받은 모욕 등으로 매 순간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마이유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다. 마이유스는 직접 층계를 청소하고 치즈 가게에서 일수어치 치즈를 사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빵집에 들어가 한 덩이의 빵을 사서는 마치 훔치기라도 한 듯이 살금살금 자기의 다락방으로 가지고 갔다.
때때로 사람들은 길모퉁이 푸줏간으로 도망치듯이 들어가는 청년을 보곤 했다. 그는 옆구리에 책을 끼고 쑥스러워하는 얼굴로 푸줏간 주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6, 7수어치의 염소갈비를 한 대 사서 책 사이에 끼워 가게를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갈비를 직접 요리하여 그것으로 사흘 동안을 살아갔다. 첫날에는 고기를 먹고 이튿날에는 기름을 먹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뼈를 끓여서 먹었다. 줄 노흐방씨 이모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60피스톨을 보내왔으나 그러나 줄 노흐방 이모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60피스톨을 보내왔다. 그러나 마이우스는 끝끝내 그것을 돌려보냈다. 마이우스는 마음이 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 뒤로 검은 상복을 벗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복마저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어느 날 드디어 윗도리가 닳아 없어졌다.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는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마리우스는 외조부에게 형식적이긴 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은 편지를 보내 그것을 알렸다. 줄 노르망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빈곤 역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다. 끝까지 참으면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가난도 그 나름의 질서와 형식을 갖춘다. 마이우스는 가장 험난한 고개를 넘어섰다. 여전히 길은 험난했으나 전보다는 다소 평탄해져 있었다. 고생을 참고 끈기 있게 의지를 관철한 결과 그는 1년에 700프랑을 자기 힘으로 벌 수 있게 되었다. 마이우스는 1년에 30프랑씩을 내기로 하고 고흐보 저택의 허름한 방 하나를 얻었다. 그는 셋집 주인 노파에게 매달 3프랑을 주어 방을 청소하고 아침마다 더운 물 조금과 날계란 하나와 1수짜리 빵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식사되는 계란의 값에 따라 2수에서 4수 사이를 오르내렸다. 저녁 6시가 되면 그는 생자크 거리로 나와 마튜엉 거리 모퉁이에 있는 후쏘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숲은 먹지 않았다. 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셨다. 집에 벽난로가 없었으므로 마이우스는 간단하게 몸을 따뜻하게 할 방법을 연구했다. 마이우스는 언제나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벌은 낡은 것으로서 집에서 입는 옷이었고 또 한 벌은 아주 새 것으로 외출할 때 입었다. 두 벌 모두 검정색이었다. 셔츠는 석장으로 하나는 입고 하나는 장에 넣어두고 나머지 하나는 세탁소에 가 있었다. 그는 셔츠가 낡아서 못 입게 될 때마다 하나씩 새로 구입했다. 그렇다고 해도 언제나 낡아 있었으므로 그는 늘 윗도리의 단추를 턱밑까지 채우고 있어야만 했다.
마이우스가 이 정도나마 성공을 하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그는 공경을 이겨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참아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빚만은 지지 않았다. 그의 생각으로 빚이란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이었다. 채권자는 노예의 주인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노예의 주인은 노예의 몸만을 소유할 뿐이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품위를 지배하고 모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돈을 꾸어야 할 상황이 되면 차라리 굶었다. 그래서 실제로 며칠씩 굶곤 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에 도움을 받고 또 그것에 의해 자신이 지탱되는 것을 느꼈다. 정신만이 세상의 새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마이우스는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을 새겨두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테나흐티에라는 이름이었다. 마히우스는 그 사나이의 기억을 아버지의 기억에서 결코 분리시킨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몽페르메이에 가서 그 불행한 여관 주인이 파산해 버렸다는 것을 알고 테나흐티에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3년 동안 그는 이 일에 정신을 쏟아 조금 저축해 놓은 돈마다 모두 써버렸다. 마이우스는 그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탓하고 원망했다. 그것은 대령이 자기에게 남겨놓은 단 하나의 부채로서 그는 명예를 걸고 그것을 갚을 결심이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전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은 총탄 속에서 아버지를 구출해내셨는데 그분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분을 찾아내어 죽음에서 삶으로 끌어내주지 못하다니. 아니야, 반드시 찾아내고 말 테다. 마이우스는 이제 20살이 되었다. 그가 외조부의 집을 떠나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마이우스는 외조부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세상에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기의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없는 것이다. 사실 쥘 노흐망 씨는 마음속으로 마이우스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었다. 1831년 중반 무렵 마이우스의 시중을 들고 있던 노파가 그에게 옆집에 살고 있는 종드헤트라는 가엾은 가족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거의 날마다 밖에서 지내고 있던 마이우스는 옆방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왜 쫓겨나는 겁니까? 마이우스가 물었다. 방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2달이나 밀렸다오. 얼마나 되는데요? 20프랑. 마이우스의 서랍 속에는 30프랑이 모아져 있었다. 여기. 그가 노파에게 말했다. 25프랑이 있습니다. 그 가엾은 분들의 방세를 치러주시고 나머지 5프랑은 그들에게 주세요. 내가 주었다고는 말하지 마시고요. 레미제라블의 3-1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이하는 새 한 주를 행복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